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이제 FX와 경제를 같이 맡고 있는 권아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 귀한 자리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환율이라는 게 지금 가장 변동성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30분 동안 최대한 간결하고 심플하게 핵심만 말씀드려서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의 원화 약세는 아시듯이 너무 힘들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 있고요. 결국은 원화 약세 배경에는 달러 강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사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원화도 힘들고 유로화, 엔화, 중국 위안화 모두가 다 힘듭니다. 결국은 달러 강세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모두가 어려울 때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가 나타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위기 직후에도 그랬죠.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위험자산들은 다 약세를 갑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달러 강세가 있어요. 가장 보시는 오른쪽의 초록색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 경기만 혼자 좋아도 사실은 달러 강세예요. 직전에는 2018년의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개인 감세, 기업 감세하면서 미국 성장만 쫙 끌어올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일으키면서 나머지 다 어렵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혼자 좋으니까 미국 통화인 달러는 강세.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좋으려면 지금 보시는 가운데 그림이 돼야 되는 거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나머지 이머징이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 약달러의 부양 효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적어도 올해 말과 내년 1분기까지는 가운데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일단 최소한 연말까지 그리고 저희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명확하게 다 느낌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친구들이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채, 금, 통화로 치면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보시면 달러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의 수혜를 좀 나눠 먹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핵심은 전쟁이고요. 2월 말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보시면 달러보다 강한 친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죠. 모든 나라에서 지금 주가, 통화,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부진하고요. 달러만 말 그대로 킹 달러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그럼 어디까지 가냐, 언제까지 가냐. 최소한이 연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 지금 지난 3개월 수준으로 우리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적어도 연말에는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이른바 경기의 촉도가 되는 그 기준선을 다 하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많이 안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안 좋아질 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수출 증가율도 지금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죠. 9월 FOMC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도 1분기에 더 올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약세의 가장 핵심, 제가 이제 무역 수지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여름으로 가고 있지 않죠. 겨울로 갑니다. 에너지 수입을 더 해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비싼 에너지 수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무역 수지가 완연하게 개선되긴 어려울 환경이에요. 일단 경기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 기준선 100 놓고 봤을 때 과거의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에서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간단하게 본 그래프인데요. T 시점을 경기 둔화 시점으로 잡고 100을 하회하는 시점으로 딱 잡고 그 이후로 쭉 6개월을 그려보면 달러는 대체로 오르더라. 이런 그래프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볼 건 결국은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긴축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들 미국 연준, 즉 파월 의장에 지금 시선을 두고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긴축이 결국은 재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코로나의 일환이에요.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으면서 미국 연준은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요. 미국의 행정부는 엄청난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정말 가게의 지갑에 현금을 꽂아주는 정책이 미국의 재정 지출이었죠, 이번에. 그 구도가 이제는 변해야 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인다.
재정적으로 좀 더 건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풀어두던 달러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이 줄어들 때 달러가 강세를 역축이라서요. 강세를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풀어놨던 유동성을 줄이니까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은 귀해지고 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달러와 강세. 지금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이 일단 뭐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가장 큰 우선 과제가 있긴 하지만 풀어놨던 돈도 통화 정책으로 줄이고 있고요. 풀어놨던 돈도 재정 정책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긴축인 거죠. 두 가지 긴축 중에 제가 재정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긴축은 결국은 지금 모두가 결국 올해 시장을 내내 주도했던 게 연준인데요. 금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사실 미국 안에서만 보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국 이머징 신흥국이고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이지만 결국 글로벌 유동성을 좌우하는 게 연준인데 금리를 올려왔고 더 올릴 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아니 미국이 원래 금리를 올려도요. 유럽이나 일본, 나머지 국가에서 따라 올리면 금리 차는 사실 축소되는 거죠. 상승이 제약되는 거고 완연한 달러의 강세를 제약할 겁니다. 그 독주를 막을 수 있어요. 원래 같으면. 근데 지금은 원래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2월 말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가장 힘든 쪽은 어디냐 하면 단연 유럽을 꼽으실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러시아산 가스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요. 지금 보시면 독일 제가 실질 금리를 가져왔는데요. 독일 쪽은 결국은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금리를 올리고 더 올릴 거지만 독일에선 금리가 안 올라요. 실질 금리가 안 올라요. 결국은 성장률을 반영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ECB가 금리 올린다고 유로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진 않은 거죠.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아니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에너지 위기는 겨울에 다가오는데 지금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하고 오히려 성장 전망이 안 좋아져 버립니다. 독일의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림 뭐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견조한 수요가 있고요.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아직 고용 견조하고 물가 괜찮고 수업이 나오고 있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국 상대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주가나 금리는 뭐 그들만의 자산을 보면 되지만 환율은 정말 어려운 게 상대가치죠. 항상 누구 대비 누구, 엔 대비 원, 유로 대비 달러.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연준의 중앙은행, 미국 연준의 자산 증감이 전년 대비 감소 전환한 게 이번 7월이에요. 그동안은 위에서 쭉 둔화가 된 거고요. 이제는 정말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나왔다. 이거는 수출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수출 지표가 마이너스 감소로 꺼지면 내려오면 이게 이제 정말 그 밑에서 둔화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적어도 더 나빠질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양적 긴축이 9월 들어서 거의 2배로 늘었죠. 금리도 올리는 동시에 대차대표 축소도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양적 긴축, 양적 완화에 완전 반대말인 거죠. 열심히 유동성을 줄이는 게 미국이고 미국 연준의 긴축 강도와 속도는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다. 그래서 사실 달러와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뭐 그 기조가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여름만 해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는 확 기대가 있었어요. 금리가 이제 물가가 이렇게 잡히고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연준이 뭐 내년도에 인하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잠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그건 시장이 기대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보시면 지표가 안 좋아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이 있었어요. 7월에. 근데 명확하게 연준의 이제 물가 판단이 틀렸고요. 왜냐하면 연준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일시적이지 않고 기조적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더 올릴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내년도 1분기까지 점도표로 아예 그 올해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4.4%까지 올려버립니다. 이건 금리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고, 파월 의장 역시도 그동안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하셨다가 뭐라고 이제 9월에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물가
잡으려면 경기 침체 불사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주요 연은 총재들도 계속해서 세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큰 고통을 감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외파적 성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금리 더 올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둔화되거든요. 헤드라인만 말씀드리면 헤드라인은 결국 식품, 에너지 포함 그냥 총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게 뭐 9.1에서 8.5, 8.3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내려오냐면 에너지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에너지 쪽의 상승률은 기저 때문에 내려는 와요. 근데 연준이 잡아야 될 게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는 아닙니다. 에너지는 공급 측 이슈이기 때문에요. 연준이 통제할 수 없고요. 연준이 잡아야 될 건 나머지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품, 주택, 의료, 케어, 뭐 서비스 전반 이런 것들이 저렇게 견조하게 올라가니까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식품이랑 에너지 뺀 코어 물가 기준으로 근원 물가라고 하죠. 전월 대비 상승폭 더 올라갔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미국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심리 지표는 많이 깨져 있지만 심리가 좀 좋긴 어려울 것 같아요. 긴축을 한다고 하고 전쟁이 났고 경기 다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심리가 좋긴 어렵습니다만 심리 대비 수요량은 괜찮습니다. 아직 그들의 지표는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왜 물가가 그렇게 견조할까? 소비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소비의 배경에는 강한 고용 시장이 있는 거죠. 그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요. 여전히 경제활동 참가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고용은 일단 연준의 매파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미국 말고 유럽을 얘기를 드릴 텐데 사실 저의 전망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전망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달러 강세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 유로화 약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화 약세였다가 원화가 약세라고 해서 달러가 강세지는 않습니다. 이머징 통화니까요. 근데 유로화가 약세면 달러는 강세거든요. 그들의 DXY라고 하는 달러 지수 안에 58%가 유로화입니다. 14%가 엔화고요. 나머지가 뭐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쭉 있죠. 유로화가 저는 이제 달러 전망의 핵심이다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미국은 에너지를 빼고 보면 견조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유럽은요, 에너지를 빼고 보면 어렵습니다. 지금 유럽의 물가가 100 나온다라고 하면은 70%가 공급 측이에요. 40%가 에너지, 그리고 30%가 식품, 밀가격 같은 것도 공급 측이죠. 그러니까 22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견조한 수요 측 인플레가 아니라 공급 측 인플레를 잡아야 됩니다. 경기에 좋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유럽의 전체적인 서비스 물가는 어떤데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요. 팍 치고 올라가는 게 까만색 그래프죠. 관광이랑 숙박입니다. 그들의 이연 수요 플러스 계절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관광 유명하고 중요한 건 다 알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물가 올릴 수 있느냐? 아니죠. 서비스 물가 안에서 5%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역적인 요인들로 물가 상승을 말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유럽은 이제 힘든 게 더 다가올 겁니다. 겨울철에요. 에너지 위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올해 내내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지금 좀 더 체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날씨가 추워지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는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지리적으로 러시아산 의존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럽은 사서 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입니다. 지금의 유가 상황이 미국한테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음모론인 얘기지만 지금의 전쟁 상황을 러시아랑 미국이 즐기고 있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저희끼리 뭐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결국 물가 안에서 에너지 비중 얼만데? 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유럽이 조금 높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둘이 주는 물가의 영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에너지 좀 더 민감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들은 뭐 심리지표, GDP 성장률 더 후행해서 이제 따라붙는 것들, 뭐 이건 예견된 수순 같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는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경기 어려울 때 유로화 힘들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계를 달리해서 저희가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이건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오늘 얘기를 드릴 거는 과연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냐?
있다라는 거죠. 2009년만 하더라도요. 중국 GDP 9.4% 나왔습니다. 올해 중국 GDP 3.5% 나올 것 같아요. 정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과거에 그렇게 양적 성장을 계속해서 높이던 중국이 이제는 3%대 성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달라진 점이고, 그러면 지금 중국을 보시면 일단 투자율인데요. 그때 10%대 성장하던 때가 이때입니다. 2009년에 왜 그렇게 빨리 달러와 약세가 찾아왔는지를 봐주시면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4조 위안이라는 거대한 부양책을 들고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그림 보시는 것처럼 3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이머징 경기 붐을 시켜버려요. 이때 우리나라도 브라질도 다 수혜를 봤죠. 원달러 환율 변곡점도 거기서 생겼습니다. 이따가 좀 원달러 쪽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지금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결국은 중국 쪽 관련해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유럽도 우리나라도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제 예전의 그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전망이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 전망, 한국 전망은 쉬운데 쉽진 않죠. 늘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유럽은 그 지역들의 조합이지 않습니까? 국가들의 조합. 19개 국가를 뭉친 지역이기 때문에 차별화 이슈가 계속 등장해요. 아시겠지만 독일이 항상 낮죠. 뭐 수출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항상 그 독일이 낮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관광업 비중 높고 그들끼리 내수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도입되고 나서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독일을 얘기 많이 하죠.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하물며 대중국 교역에서도 독일은 무역수지 흑자 보는 나라고요. 나머지는 적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유로존의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없는 얘기지만 제가 유럽을 좀 더 어렵게 보는 이유는 난민도 있어요. 난민. 지리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독일의 국방비 지출도 있어요. 여기가 돈이 많은 국가 지역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돈이 안 벌리고 이래서 유로화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방비를 더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럽은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겠다. 특히 그게 이제 에너지랑 맞물린 겨울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질문이 많으신 원달러 쪽 얘기를 좀 길게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딱 그려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높습니다. 제가 유의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국면을요. A, B, C, D 의미들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 일평균 속도와 그 폭을 계산했더니 지금 우리가 당면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는 위기 다음으로 가장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인데요. 레벨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IMF 때 심플합니다. 1,900원 갔어요. 2009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올해 사실 1,500까지는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하우스지만 그 NH의 뷰를 가지고 있지만 질문이 들어올 때 1,510원, 1,520원 가면 어떡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가도 사실 이상하진 않습니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오버슈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펀더멘털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자산 가격이 갑자기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펀더멘털 대비 이제 오버슈팅으로 하락한 거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원화는요. 오버슈팅은 아니에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화 약세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인데요. 뭐 외환보유고 병상수지 이런 것들 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괜찮지만 늘 이제 저희 우리나라 윗분들이 아직 뭐 우리나라 98년이나 뭐 2008년이랑 비교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외 건전성 양호합니다. 다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은 장기 외채 비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안 좋은 게 나타났어요. 지금 27%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죄송한데 숫자가 잘못돼서 27%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기 외채 쪽에서는 위기 때보다 비중이 좀 높아졌다. 2008년 평균은 14%, 그리고 지금 평균은 27%까지 올라왔다. 외채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소버린 리스크가 조금은 더 커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무역 쪽이에요. 우리나라는 결국 글로벌을 따라가는 경기다 보니까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역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원화가 이렇게 약세면 수출 경쟁력 높아져서 우리나라 경기 좀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로 나오는 제이커브 효과인 거죠. 지금은 제가 아까 전시 상황,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역 조건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어요. 원화가 그렇게 약세인데도.
왜냐하면 결국 교역 조건이라는 거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국은요. 근데 지금 비싸게 파는 게 안 되고 비싸게 사와야 돼요. 에너지를 계속.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면 단연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앞에서 임의대로 ABCD 붙여보지 않았습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할 때요. 그거 그대로 대조해서 보시면 지금 각각의 변곡점 형성할 때 경기 선행지수가 공통적으로 올라옵니다. 아예 밑으로 내려갔다가 선행지수가 지금 올라오는 국면에서 과거의 원달러 환율 상승 마무리되고 변곡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의 경기 상황은, 지금의 경기 상황은 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곡점까지는 아직 아니구나. 저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곡점의 조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너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멈춰줘야 돼요. 금리를 조금 멈춰준다거나 동결 혹은 이제 빠르면 인하까지도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만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금리 계속 올리고 있는 걸요.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게요. 보시면 2009년 3월에 변곡점 나왔을 때요. 변화가 또 있습니다. 미국 말고 미국 외지역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누그러져요. 이제 올리는 게 슬쩍 완화된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 포함한 아시아 통화, 나머지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게 그림이 맞게 그려지거든요. 미국의 긴축이 조금 누그러질 때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숨통이 트여지는 거죠. 통화지수가 반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경기와 통화정책 쪽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면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반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욱이 플러스 다가오는 겨울의 계절성인 거죠.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잘 맞았던 시기가 없습니다. 진짜. 무역수지랑 우리나라 원화가치랑 상관계수가 0.95가 나와요. 거의 똑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려가 되는 거는 9월에 수출 보시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8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나와서 연간으로 낸 무역 수지 적자의 한 40%가 8월 한 달에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겨울에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있고 여름에는 사실 에너지 수입 많이 안 하잖아요. 물량으로는. 근데 그런 것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8월에 많이 나왔으면은 저는 이제 12월, 1월 이쪽이 좀 더 이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같이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추우면 더 사요라는 말씀을 드린 건 지금 보신 두 번째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수입 물량의 계절성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다 사와야 되는 자원 수입국들이 어려운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보고 있고요. 유로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원화 약세가 이제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제가 보는 글로벌 입장에서는 공통된 재료가 결국은 전쟁 때문이구나. 에너지 수입 금액 때문이구나. 그럼 이제 악순환입니다. 에너지 수입 금액이 이렇게 올라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요. 경상수급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달러 귀하고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는 또 한 번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기조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도에 당장 경기가 좋아져서 수출이 반등하면 워낙 강세 갑니다. 원달러 환율 내려오겠죠. 다만 그 밴드에 대해서 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보시면 달러 순 공급 자체를 계산해 보면 심플합니다. 실물 경기, 아까 무역수지 강조드렸지만 무역수지에 더하기 뭘 더하냐면 지금 보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더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산 거 더해야죠. 달러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뭘 빼냐면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뺍니다. 제 친구들이 테슬라 주식 산 거는 달러 나간 거거든요. 이거 빼줘야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총 달러 순 공급의 양이 지금 보시는 진한 파란색 선인데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이게 제가 12개월 합계로 그래서 그런데요. 기조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아마 1080원대 2020년대 초반에 1080원 갔던 게 지금 달러 공급과 고점이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자산 가격도 너무 좋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적어도 그게 유입이 많이 둔화가 되더라 라는 식으로 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원화의 고유한 억울함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이머징 통화다.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머징 통화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요. 우리나라랑
브라질 해열화. 이게 뭐 비교 대상 동일 선상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죠. 아예 다른 국가고요. 거기는 우리나라를 볼 때 결국 한국, 중국, 대만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얘기할 때 늘 삼성전자 얘기하면 대만 가건지수 할 때 TSMC 얘기하는 것처럼 비교 대상은 결국 아시아 수출 신흥국들인데 그들의 통화 제도가요. 달러, 대만 달러, 달러 위안. 이건 이제 3개월물 뭐 통화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인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원화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억울한 거죠. 이게 같은 재료에도 원화가 더 유독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거고 중국은 아시겠지만 사실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가고요. 대만 달러도 상하란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묶여있는 통화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림처럼 연초를 100으로 잡고 세 국가의 통화를 그려봤을 때 아니 왜 5월에 중국 코로나 봉쇄한다고 하는데 원화가 더 약세고 8월 광복절 이후에 중국 실물지표 너무 안 나와서 갑자기 중국이 LPR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때보다 원화가 더 약세예요. 위안화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원화에 전망할 때 있어서 조금 많이 염두에 두고 변동성을 좀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의 밴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명확히 코로나 때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아니 유례없는 그 질병이 도래했을 때보다 코로나 때가 지금 연저점 연고점이 200원이 움직였거든요. 1,080원에서 1,285원. 근데 올해 그걸 깼어요. 제가 사실 여름에 전망할 때 여름에 연간 전망할 때 우리 상단을 1,380원으로 더 줬어요. 왜냐하면 올해 연저점이 1,187원 200원의 변동성을 고려해도 1,387원인데 이거 그대로 깨고 올라가죠. 저희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건 레벨은 위쪽으로 많이 뚫어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유의미한 레벨은 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500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위기 때랑 비교해서 분명히 정리하면 장기 외채비 좀 높아진 거 그리고 에너지라는 특수한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역수지 적자 속도가 빠른 거 이건 위기 때보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500을 가도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상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엔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전 참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주요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금 미국은요. 물가 안정이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도 물가를 잡아야 되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들은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강세로 만들어야 되고 강달러를 용인해야지 이 정도의 수입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혼자 전년 대비 10% 수입 물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엔화가 약세였지만 일본의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 50% 나옵니다. 엔화가 약세였으니까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수입 물가 상승, 통화 약세, 무역 수지 악화라는 그 악순환이 지금 자원 수입국들한테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은 적어도 물가라는 어떤 공통적인 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달러를 용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왜 통화 가치 약세 유도에서 수출 장려하는 환율 전쟁의 구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공급 측 인플레 때문에 모두가 통화가치 강세를 유도해서 그나마 수입 물가를 좀 내려보고자 하는 그 역환율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지금의 미국이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환율 전쟁에서도 일단 미국이 승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BOJ, 일본 중앙은행은 올해 내내, 작년 내내 가만히 있었어요. 거긴 물가가 안 나오죠. 디플레이션 컨셉이다 보니까. 근데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50%씩 나오면서 이제 슬슬 일본도 물가는 좀 나와줍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일본의 헤드라인 물가가 0.9%, 1.1% 막 이랬거든요. 미국 혼자 막 6%, 7% 나올 때요. 그만큼 미국은 열심히 금리를 올렸고 BOJ는 계속 완화하니까 두 국가의 물가 차이, 그리고 통화정책 전망 차별화가 작년과 올해 일본 엔화를 반토막으로 만든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전 얘기를 드립니다. 미국은 물가가 높은데요.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가 있는 거죠. 실제로 둔화되고 있고 일본은 물가가 낮은데요. 0.9, 1.1, 1.9, 2.4, 2.8, 8월에 2.8 나왔습니다. 좁혀진다면 이건 역시도 가격 지표인 엔화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지금의 엔화 약세를 사실상 조금 마무리 국면으로 보는 편이고 변곡점은 사실 내년도 1분기 정도로 봅니다. 3월에 이제 BOJ 총재 교체 이슈가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매파적인 인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나오는 그림이에요. 일본의 경상수지에서는요, 소득수지가 이만큼 나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이죠. 바깥에 투자해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수지, 무역수지가 12개월 적자여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일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색깔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경상수지에서는요, 80~90%가 상품수지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둔화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른 거고, 일본은 심지어 이제 여행 규제, 입국 규제를 풀었습니다. 지금 엔화 싸니까 엔화 사셔서 가을에 겨울에 놀러 가시면 돼요. 일본 이제 관광객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줄었던 여행 수지, 외국인 관광객 급감하면서 줄었던 여행 수지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물론 이게 메인 이슈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경상수급에 플러스 되는 어떤 서비스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주요 환율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